안녕하세요.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입니다. 오늘도 정말 중요한 분석 준비했습니다. 바로 원전 관련 주식들의 급락 사태에 대한 내용인데요. 시작하기 앞서 해당 영상은 최근 이슈를 바탕으로 22일에 녹화된 영상임을 안내드립니다. 자, 최근 원전 관련 주식들이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된 논란 때문입니다. 한수원이 체코 원전을 수주받았는데 이게 부당 계약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거죠.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수원이 한전과 함께 해외에 한국형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의 원전 한 기당 대략 5,600억 원의 보증 신용장을 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협정서에 따르면 한국형 원전 한 기를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에 약 9천억 원 상당의 물품과 용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이 원전 한 개를 수출하면 그 중에서 9천억 원어치는 반드시 웨스팅하우스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한국형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 측 기술 사용료 명목으로 2,40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건 뭔가를 받는 대가가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지급해야 하는 돈입니다. 총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전 한 기를 수출할 때마다 총 1조 1,400억 원을 웨스팅하우스에 넘겨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과연 이게 정상적인 계약이냐 하는 의문이 제기됐고 원전 관련 기업들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가 갑자기 생긴 건 아닙니다. 웨스팅하우스와 우리나라의 원전 분쟁은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19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때 우리나라는 APR 1400 원전 기술과 관련해서 웨스팅하우스와 약 4천만 달러에 달하는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술 이전이라는 게 뭔지 설명드리면 기술을 돈 주고 사서 그 기술을 넘겨받는 거예요. 한번 받으면 그 기술로 알아서 쓰는 거죠. 4천만 달러 주고 기술을 받았으니까 이걸로 끝이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1997년 6월에 또 3천만 달러를 지불하면서 웨스팅하우스와 라이선스 계약을 추가로 체결합니다. 이건 제3국에 수출해도 된다는 허가를 받는 계약이었어요. 여기까지 봤을 때는 모든 게 정상적으로 끝났어야 합니다. 기술도 받았고 수출 허가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웨스팅하우스의 특허권이 2007년에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한수원이 아랍에미리트 원전 4기를 출시할 때 또다시 지식재산권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거 지식재산권이 우리한테 있는 거 아니냐, 우리한테 허락받고 가야지 왜 마음대로 수출하느냐,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건 거죠. 특허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조항들을 들먹이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때 한수원은 어떻게 했을까요? 소송을 걸거나 강하게 맞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어요.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너 수출해도 된다라고 허락해주는 방식이었죠. 그때 총 얼마를 줬을까요? 약 4조 원 정도를 웨스팅하우스에 넘겼습니다. 자문료라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상 돈을 뜯긴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해서 바라카 원전을 수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걸로 끝났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022년, 2023년에 폴란드 원전 사업에서 또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이 수주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웨스팅하우스가 또다시 지적재산권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APR 1400에 자사 기술이 적용됐다. 이걸 다른 나라에 수출하려면 웨스팅하우스와 미국 에너지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바라카 원전 때와 똑같은 논리였습니다. 이런 분쟁이 계속되다 보니 폴란드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한수원을 선택했다가 이 문제 때문에 공사에 차질이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 말이에요. 결국 폴란드는 어떻게 했을까요?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폴란드 최초 원자력 발전소 건설 1단계 사업자로 선정했습니다. 한수원은 2단계 사업에 대한 협력 의향서만 체결하면서 뒤로 밀려났죠. 항상 이런 식입니다. 원전 사업을 하려고 하면 웨스팅하우스가 나타나서 시비를 걸고 그러면 돈을 주거나 사업을 양보하거나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규모가 몇 천억이 아니라 조 단위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례 분석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아직 저희 텔레그램 방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나요? 지금 저희 텔레그램에서는 매일 이런 세력 분석 자료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텔레그램 링크로 들어오시면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정확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매일 오전 장 시작 전 브리핑, 오후 장 마감 후 시장 정리와 다음날 전망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제가 매일 고심해서 선별하는 차익남 특별 종목 추천도 놓치지 마세요.
자, 이번 체코 원전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발생했습니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 분쟁은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을 앞두고 가장 큰 걸림돌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떻게 해결했느냐?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 그대로 협업으로 해결한 겁니다. 수주도 좀 주고 돈도 좀 뜯기고 기존 방식과 똑같았어요. 웨스팅하우스는 사실 설계만 하고 실제 건설이나 수주 같은 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다른 회사들이 맡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문을 막고 있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정말 꿀단지 같은 사업입니다. 툭 치기만 하면 돈이 계속 나오거든요. 웨스팅하우스를 계속 들고 있으면서 한국이 원전 사업을 할 때마다 시비를 걸어서 몇 조씩 뜯어낼 수 있으니까 미국이 이걸 놓을 리가 없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협업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차라리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해버리면 어떨까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미국의 주요 기업을 다른 나라에서 인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제철의 US 스틸 인수건이에요. 일본제철이 어떤 조건으로 US 스틸을 인수했는지 보면 웨스팅하우스 인수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일본제철은 US 스틸 인수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전제로 무려 140억 달러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원래는 14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10배로 뛴 거예요. 우리 돈으로 따지면 원래 12조 정도에서 20조로 늘어난 겁니다. 그것도 인수 금액이 아니라 투자 금액만 20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본제철은 US 스틸을 인수한 후에도 10년간 생산 능력 축소를 할 수 없다는 조건을 받아들였어요. 무슨 뜻이냐면 미국에서 생산을 줄이려고 하면 미국 정부가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공장 직원들 자르지 마라, 생산량 유지해라,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황금주 조항입니다. 일본제철은 미국 정부의 소수 지분이라도 중요 사항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도 주기로 약속했어요. 한 주만 가지고 있어도 간부 선임이나 해고, 주주총회 결의를 거부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주식, 이걸 미국에 준다는 거예요. 결국 일본제철은 US 스틸의 모든 주식을 매입한 다음 상장 폐지하고 다시 주식을 발행해서 황금주를 미국에 주는 겁니다. 정리하면 돈은 일본이 투자하고 경영권은 미국이 가지고 생산량도 미국이 결정하는 거죠. 이걸 과연 인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웨스팅하우스는 미국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아요. 툭 치기만 하면 돈이 계속 나오는데 미국이 이걸 쉽게 포기할 리가 없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원전 수주를 받을 거고 거기서 계속 우리 기술을 쓸 거고 미국이 툭 치면 돈이 계속 나올 텐데 굳이 인수합병을 승인해 줄 이유가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하고 싶다고 한다면 최소 100조 원 이상은 각오해야 될 거예요. 그것도 US 스틸 사례처럼 아주 불리한 조건으로 말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인수합병은 불가능하고 계속 협업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번 체코 원전 계약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계약이 특별히 부당하다거나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던 방식이거든요. 1987년부터 시작된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은 매번 돈으로 해결해 왔어요.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1987년 이후로 합리적으로 돈을 줄 이유는 없었어요. 특허도 끝났고 기술 이전도 받았고 제3국 라이선스 계약도 맺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계속 해결책을 찾아야 수주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돈을 주고 수주를 나눠주고 양보해 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번에도 똑같은 패턴입니다. 지금까지 매번 해왔던 방식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럼 원전 주식들이 왜 이렇게 크게 빠지는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이슈 자체보다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던 게 더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단기적 고점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니까 흔들림이 더 컸던 거죠. 사실 이 부당계약 자체만으로는 큰 문제가 될 만한 악재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매번 그래왔던 계약이니까요. 근데 이 계약 내용이 지금 와서 갑자기 문제가 되고 우리가 이번에 호구를 당한 것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몰랐으니까 이번 계약을 보면서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원래 그냥 그래왔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원전 주식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100%, 200% 오른 기업들은 계속 오르지만은 않습니다. 올랐다가 한 30% 조정받고 또 50%, 100% 올랐다가 조정받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든요.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계속 우상향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워낙 고점 수준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해야 돼요. 하지만 이번에 나온 뉴스가 대단히 큰 문제가 될 만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나오는 뉴스가 좀 임팩트가 있고 상당히 공격적이라고 해도 사실을 정확히 확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계약이 그렇게까지 부당하지는 않습니다. 왜 부당하지 않냐고요? 매번 부당했기 때문에 이번이 특별히 더 부당하지는 않다는 거죠. 매번 부당했던 수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원전 기업들을 흔들 만한 이유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원전 주식 하락은 그냥 단순히 주가가 높아서 위험을 회피한 측면이 강하다고 봅니다. 핑계를 찾은 게 아닌가 싶어요. 원전은 앞으로도 크게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많이 올랐던 상황이라 계속 우상향만 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올랐다가 조정받고 또 올랐다가 조정받고 이런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원전 산업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 구조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 그때마다 비슷한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 거예요. 이게 원전 산업의 치명적인 악재가 되지는 않을 거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미국은 앞으로도 이런 방식을 계속 사용할 것 같아요. 웨스팅하우스를 이용해서 한국의 원전 수출에 개입하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전략 말이죠. 이건 미국 입장에서는 아주 효과적인 전략이거든요. 별다른 노력 없이도 조 단위의 돈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패턴은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원전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일단은 이게 원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감수해야 할 비용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완전히 독립적으로 원전 사업을 하기는 어려운 구조니까요. 대신 이런 비용을 감안하고도 충분히 수익성이 나올 수 있도록 기술력을 더 높이고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겠죠.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떨까요? 원전 관련 기업들이 이런 구조적인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투자를 해야겠죠. 하지만 이게 새로운 리스크는 아니에요.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던 리스크입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하락이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글로벌 원전 시장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기술력만으로 승부가 나는 게 아니라 정치적, 외교적 요소들이 많이 개입되는 시장이라는 거죠. 특히 미국 같은 강대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개입할 여지가 많은 분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원전 기술의 경쟁력 자체는 인정받고 있어요. 실제로 체코에서도 한국이 수주를 받을 수 있었던 건 기술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도 정치적인 압박 때문에 제대로 된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라는 거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원전의 중요성도 다시 부각되고 있어요. 특히 탄소 중립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원전은 여전히 중요한 에너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원전 시장 자체는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이번 체코 원전 수주는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유럽 시장에 한국 원전 기술이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거거든요. 웨스팅하우스에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수주를 받은 거겠죠. 이런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도 진출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현재는 주로 중동이나 동남아시아에 수출하고 있는데 아프리카나 남미 같은 신흥 시장으로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웨스팅하우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도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웨스팅하우스의 의존도를 줄이는 겁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원전 기술을 완전히 확보할 수 있다면 이런 정치적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SMR 같은 차세대 기술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런 새로운 기술 영역에서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기존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거든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기술력을 축적해 나간다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요즘 재생에너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원전의 역할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특히 기저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측면에서 원전이 여전히 핵심이에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안정성 우려가 높아졌지만
최근에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의 원전의 중요성이 재평가되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은 한국 원전 산업에게 분명한 기회입니다. 원전 수출은 단순히 한 기업 수익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연관 산업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고, 이런 지원이 계속된다면 웨스팅하우스 압박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원전 산업은 국제 정세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미중 갈등, 러시아 제재 같은 이슈들이 원전 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런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이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결국 단기적인 이슈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전 산업을 바라보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원전 관련 이슈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게 다뤄봤는데요. 핵심은 이번 체코 원전 계약 논란이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던 웨스팅하우스 분쟁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슈만으로 원전 산업 전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투자 결정은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주식을 할 때 어떻게 기준점을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텔레그램 방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각종 종목이나 오전 오후 시황 브리핑, 기초적인 주식 교육, 그 외에도 리포트 자료들까지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니까 안 들어오시면 손해겠죠?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도 제가 텔레그램방 링크 남겨놨고요. 채널 홈에도 이렇게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습니다. 꼭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새로 방문해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더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나마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수익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항상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